서울 강남. 2월의 끝자락.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윤현우 대표의 장례식이 막 끝난 뒤였다. 모던한 흰색 저택 안.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마당엔 하얀 국화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한때 스타트업계의 전설이라 불렸던 윤 대표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과 한 명의 어린 소녀뿐이었다. 은서아, 9살. 그 아이는 현관 앞 대리석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품속에는 낡은 곰 인형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인형의 털은 군데군데 닳아 있었고 귀 한쪽은 실밥이 풀려 있었다. 눈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그녀는 두꺼운 의투 없이 앓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채 떨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서아아, 아직 안 나갔니? 냉랭한 목소리였다. 정혜진, 윤 대표의 재혼 부인, 아이의 법적 보호자, 그리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여자. 오늘이 아버지 장례식이었잖아. 내가 이 집에 더 있을 이유는 없어.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혜진은 입가를 비틀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원래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더욱 아니지. 내 엄마가 누군지 다 알잖아. 너, 현우 씨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짐 챙겨. 인형도 놔두고. 이 집엔 내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마. 그 순간 집 안에서 나온 관리인이 호스를 들고 마당을 청소하러 나왔다. 혜진은 말했다. 여기 바닥 정리 좀 해요. 곧 부동산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관리인은 서아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호스를 들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바닥을 타고 흐르다가 아이의 발끝에 닿았다. 서아는 움찔했지만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저 곰 인형을 더 꼭 안을 뿐이었다. 차가운 물이 아이의 발목을 적시기 시작했다. 혜진은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고집은 엄마 닮았군. 바로 그때 검은 차량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긴 코트, 넥타이, 말수 적은 얼굴. 강지한. 그는 묵묵히 서아에게 걸어갔다. 눈과 물이 뒤섞인 바닥이 구두가 젖어드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서아야. 지환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춥지? 서아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언급하던 이름. 지환은 곰 인형을 손으로 살짝 만졌다. 이 인형, 내가 어릴 때부터 안고 자던 거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에서 혜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여기에 온 거예요. 초대받은 적 없잖아요. 지환은 일어나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현우 씨가 죽기 전에 부탁했습니다. 서아를 지켜달라고. 그건 유언장에 없던 말이네요. 말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거 법적 효력 없어요. 그리고 당신, 그 아이와 아무런 혈연도 없잖아요. 지환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아이는 나를 기억합니다. 혜진은 비웃듯 말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친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애예요. 지환은 한숨을 쉬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서아라, 나랑 같이 가자. 여기 더 있으면 감기 걸릴 거라. 서아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환은 혜진에게 말했다. 난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나는 단지 약속을 지킬 겁니다. 혜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집안에 손댈 자격 없어. 지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저택을 나섰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다. 지환의 차량이 멀어져 갈 때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아니, 삼촌, 나 정말 따라가도 돼요? 지환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원하는 한 언제든지. 그 말에 서아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눈 덮인 서울을 떠나 두 사람은 제주도로 향했다. 차 안 히터바람 속에서 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곰 인형을 꼭 안은 채 속삭였다. 아빠가 말했어요. 지환 삼촌은 믿어도 된다고. 제주도의 아침은 서울보다 훨씬 조용했다.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고 하늘은 맑았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단층 주택, 오래된 나무 지붕과 하얀 덕, 그리고 창밖으로는 잔잔한 바다가 보였다. 서아는 새벽에 잠에서 깼다. 낯선 천장의 나무 무늬를 가만히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어젯밤 서울을 떠난 후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다. 차 안에서는 조용히 곰 인형을 안고 있었고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얼어붙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지환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미역국 냄새가 퍼졌다. 서아라, 일어났니? 지환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어제보다 따뜻한 옷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입고 곰 인형을 안은 채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는 밥,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생일은 아니지만 미역국 좋아하지. 지환이 웃으며 말했다. 서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빠가 생일마다 끓여줬어요. 그래, 나도 그랬지. 현우 녀석, 요리는 서툴렀지만 미역국은 꽤 맛있었어. 서아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고 또 한 입,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다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환은 마당으로 나가 땔감을 정리했다. 서아는 마루에 앉아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여기 예전에 자주 왔던 곳이야. 지환이 말했다. 너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제주도에 왔었거든. 이 집에서 한 달쯤 머물렀지. 서아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땐 내가 2살도 안 됐으니까. 하지만 너, 그때도 이 인형 안고 다녔어. 지환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서아야. 네. 아저씨는, 아니, 내가 누군지는 알겠니? 서아는 잠시 생각했다. 아빠가 가끔 말했어요. 지한 형이라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라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 나한테는 아주 큰 약속이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현우는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곁을 지켜달라고. 그 말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지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집은 너의 집이 아니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집이야. 정말로. 응, 너는 여기 있어도 돼. 언제까지든. 그날 오후, 지환은 서아를 데리고 바닷가를 걸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고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다 좋아하니? 몰라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야. 서아는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아저씨, 아니, 삼촌. 응.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삼촌이에요. 보호자. 아니면 그냥. 지환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난 상관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아직은. 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좋아. 그날 밤, 서아는 자기 방에서 혼자 곰 인형을 껴안고 누웠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인형의 귀 옆에 실밥이 풀려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왜 아빠는 이 인형을 그렇게 오래 간직하게 했을까? 한편 거실에서 지화는 인형을 세탁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었다. 실밥이 틀어진 부분을 살펴보다가 그는 안쪽에서 이상한 걸 느꼈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인형 안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된 짧은 편지 한 장과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가 들어있었다. 지환아,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게 되면 서아를 부탁한다. 그 얘가 누구의 피를 가졌든 내 딸임에는 변함이 없다. 지환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다시 인형 안에 넣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가론 서아는 누구의 딸인가?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걸까? 창밖에서 제주 바다가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서아는 인형을 끌어안은 채 잠에 들었다. 지환은 난로불 옆에 앉아 자신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친구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어른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제주의 하늘은 맑고 바람도 잔잔했다. 겨울이지만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서아는 작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곰 인형은 여전히 그녀의 품 안에 있었고 어젯밤보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다. 지화는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니, 혜진 씨가 유 원장을 숨겼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조만간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겁니다. 서아의 법적 보호권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요. 서아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인형을 꼭 안은 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봤다. 통화를 마친 지화는 서아에게 다가왔다. 오늘 가고 싶은 데 있어.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든 괜찮아요. 그냥 걷고 싶어요. 그럼 산책하자. 근처에 오래된 사진관이 있어. 내 엄마랑 아빠가 여기 왔을 때 셋이서 사진 찍은 적도 있었지. 그 말에 서아는 눈을 깜빡였다. 정말로, 엄마 얼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사진 보여주고 싶었어. 혹시 기억날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바닷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바다 냄새와 함께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었다. 오래된 사진관은 마을 한쪽 골목에 있었다. 나무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다.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지환을 보자 반갑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지환이. 이 소녀가 서아입니다. 현우 딸이에요. 사진관 주인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저기 2016년 사진첩에 있을 거야. 기다려봐. 잠시 후 그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다 지환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바닷가 배경 앞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 갓돌이 지난 아기가 있었다. 이게 너라, 서아라. 서아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는 긴 생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자는 그 옆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남자. 지환이었다. 삼촌도 그때 같이 있었네요. 지환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 엄마랑 아빠가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지. 서아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엄마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사고였어. 정확히 말하면 병원에서도 원인을 명확히 못 찾았지. 심장 관련 문제였다고만 했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뭔가가 남아 있었다. 사진관에서 나와 두 사람은 근처 언덕 위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아래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다. 서아야. 지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아빠가 너에게 무슨 말 남기신 거 있어? 서아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응. 아빠는 항상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가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환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형 안에서 발견한 편지를 떠올렸다. 너는 누구의 피를 가졌든 내 딸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 문장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지환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그걸 알아보려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야. 너랑 같이 이야기해라. 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내가 준비되면 아빠와의 관계,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니? 서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괜찮아. 무서운 게 당연해. 나도 그래. 그 말에 서아는 살짝 미소 지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향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아래에서 제주 바다는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지환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크레파스를 꺼내들고 바닷가의 벤치, 사진 속의 가족, 그리고 곰 인형을 그렸다. 그녀는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다. 이 집은 진짜 집 같아요. 지환은 부엌에서 그 그림을 몰래 엿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다음 날 서울로 갈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서울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사이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자동차들은 연신 경적을 울리며 거리를 가르메우고 있었고 지하철 입구에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강지환은 서울행 KTX를 타고 도착한 후 곧장 로펌이 있는 건물로 향했다. 그가 찾은 사람은 바로 한민재 변호사. 가덕은 복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지금 이 싸움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맹이었다. 민재는 지환을 보자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제주도에서 쉬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었던 거라. 지환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쉴 시간이 없어.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지. 두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지환은 조심스럽게 종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곰 인형 안에서 발견한 편지와 병원 서류였다. 민재는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이건 유전자 검사 의뢰서야. 그런데 결과는 없네. 그래, 현우가 검사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니면 했지만 일부러 결과를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 민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의 피를 가졌든 내 딸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정서적 표현이 아니야.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너도 그렇게 느끼지? 지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꺼냈다. 너도 알다시피 나와 수지는 대학 시절의 연인이었어. 현우와 내가 친구였고 수진을 소개시켜준 것도 나였지. 그런데 어느 순간 수지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와 결혼했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서아가 내 딸일 가능성도 있는 거나? 지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다. 그럴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난 그걸 알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난 그냥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그러면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겠어. 만약 내가 친부라면 그 사실이 현우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어.
그는 서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보호했어. 그 마음을 내가 부정할 자격은 없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첫째, 류 원장을 되찾는 것. 둘째, 내가 서아의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 지화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혜진은 류 원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현우가 류 원장을 작성했다고 믿어. 그걸 숨기고 있는 거야. 민재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그러면 먼저 현우의 개인 금고 위치부터 확인하자. 회사 내 자료실 혹은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현우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 오미가 있어. 그분은 서아를 아끼던 분이고 혜진에게서 해고당했지. 내가 직접 찾아갈게. 며칠 후 지화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중년의 여성 박명자를 만났다. 그녀는 지환을 보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서아양, 잘 지내고 있나요? 제주도에 있어요. 잘 적응하고 있고 많이 밝아졌어요. 박명자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냈다. 현우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이 번호를 남겼어요. 금고 비밀번호라고 하시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지한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지환은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6자리 숫자, 그리고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그날 밤, 지환은 민재와 함께 현우의 회사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보안카드를 이용해 비서실 안쪽 서재로 향했고 책장 뒤편 벽을 눌러 비밀 금고를 드러냈다. 숫자 자판에 박명자가 준 번호를 눌렀다.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류원장, 윤현우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손글씨로 쓰인 류원장이었다. 나, 윤현우는 사망 시점 이후 내 딸 윤서아의 보호자 및 양육권을 강지환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정혜진에게는 회사 지분 10%를, 나머지 전 재산은 윤서아에게 귀속된다. 지환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이었다. 민재가 재빠르게 전원을 차단하고 두 사람은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거리에 나서자 찬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지환은 유원장을 품에 꼭 안은 채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순간 언론도 세상도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버티면 돼. 그 외에는 다시는 세상에서 버려지면 안 돼. 그날 밤 뉴스에는 이런 자막이 떴다. 윤현우 대표, 숨겨진 딸 존재. 지분 상속 분쟁 불분나. 서울 강남, 저녁 9시.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질렀다. 윤현우 대표 사망 후 숨겨진 유언장 발견. 상속자 윤서아 양, 논란 확산. 화면에는 강지환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의침이 빗발쳤다. 강지환 씨, 윤서아 양은 친딸입니까?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겁니까? 윤 대표 유언장은 진짜입니까?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재가 그를 감싸며 빠르게 차에 태웠다. 차 안에서 민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너무 빨랐어. 정보가 어디서 샌 거지? 지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가 새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숨길 수 없는 싸움이야.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관련 기사로 도배됐다. 윤현우 대표, 숨겨진 자녀 존재 드러나. 후계자 논란 불가피. 정혜진 전무, 유언장 위조 가능성 높아 주장.
강지한, 과거 윤현우 부인과의 삼각관계 의혹, 각종 유튜브 채널, 익명 커뮤니티, SNS에서는 온갖 루머와 음모론이 퍼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건 한 장의 사진이었다. 8년 전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힌 사진. 윤현우, 백수진, 아기였던 서아,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지환의 모습. 이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 당시부터 삼각관계였던 거 하나. 유언장도 조작일 수 있다. 정혜진이 피해자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제주도, 그 시각, 서아는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지환은 그녀에게 되도록 인터넷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귀는 밝았다. 삼촌,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지환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잠시 멈췄다. 응, 조금 시끄러워졌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저,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요? 무슨 말이야? 그냥 다들 제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맞은편에 앉았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사랑받은 것, 그 어떤 것도 잘못이 아니야.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걸려온 사람은 정혜진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입니까? 지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언론이 아주 신났네요. 당신이 원하는 그림 아닌가요? 나는 서아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돌아갈 집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세상은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애에 전화했죠.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DNA 검사 안 했죠?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아이, 당신 딸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유언장을 내밀면 세상은 그 아이를 당신 딸로 믿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지환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서아가 누구의 딸인지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서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보죠. 법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지. 전화를 끊은 뒤 지환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감정은 들끓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가 급히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정혜진 쪽에서 공식 반박문했어. 유언장 위조 의혹, 유전자 검사 요구, 그리고 내 과거 연애사까지 끄집어냈어. 심지어 서아를 아동위기 위험군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지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넘겼다. 그녀는 진짜 서아를 사랑한 적 있었을까?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야.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임시보호자 자격 청문회가 열린다는 통지였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환은 선택을 해야 했다. DNA 검사. 그것이 법적으로 강력한 무기라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윤현우와 서아 사이의 유대를 지우는 행위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갔다. 서아는 이미 잠든 후였다. 지환은 그녀가 그린 그림을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 바닷가 앞, 작은 집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곰 인형이 있었다. 그리고 그림 아래 조그맣게 적힌 글자. 내 진짜 집. 지환은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DNA 검사 안 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아빠가 되기로 했어.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단 하나야. 뭔데? 내가 아빠라는 사실. 법도, 언론도, 그 아이에게도.
서울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 그 작은 집 안에서는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임시 보호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는 서울가정법원 제32실에서 열렸다. 강지환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한민재가 함께 있었다. 맞은편에는 정혜진과 그녀의 법률 대리인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조용히 자리에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본 사건은 윤현우 씨 사망 이후 남겨진 미성년 자녀 윤서아 랑의 보호자 지정을 위한 청문입니다. 원고 측 강지환 씨, 피고 측 정혜진 씨, 랑 측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앙 측 변호인이 동시에 대답했다. 민재는 조용히 지환에게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오늘은 위원장과 서류 정리가 핵심이야. 감정적 싸움은 최대한 피하고 증거 중심으로 가자. 첫 번째로 다뤄진 건 위원장의 진위 여부였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위원장을 제출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으로 개인 금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적 필적 감정과 문서 감정을 통해 진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금고 개방 과정은 녹화되었으며 증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위원장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정혜진 측의 반론은 정혜진의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희는 해당 위원장이 작성된 날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 직전 의식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지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현우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까지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제게도 직접 통화를 통해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정혜진은 비웃듯 말했다. 말로 한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잖아요.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강지환 씨, 유전자 검사 진행하셨습니까? 지환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환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제가 친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현우 씨와 오랜 친구였고 서아의 어머니를 알았으며 무엇보다 서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혈연이 아닌 책임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민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우리는 고인이 작성한 일기장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서아 양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강지환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그 일기장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증인이 호출되었다. 서아를 오랫동안 돌봐온 가사도미 박명자 씨였다.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자 긴장한 얼굴로 증언석에 앉았다. 윤서아 양은 언제부터 정혜진 씨와 함께 살았습니까? 처음부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 씨는 아이에게 무관심해졌고 심지어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는 실패한 여자였다. 넌 이 집 아이가 아니다. 같은 말도 자주 했습니다. 혜진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해고된 후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정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박명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본 바로는 강지환 씨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서아 양이 그분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던 날,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환의 눈이 흔들렸다. 그 날을 떠올렸다. 제주도의 어느 날 밤, 서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이불 속에서 그를 부르며 말했던 한마디. 아빠. 판사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물었다. 강지환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적 혈연관계 없이 보호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 저는 어떤 조건 없이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자 합니다. 정혜진 씨, 아이를 직접 양육할 의사가 있습니까?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청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판결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화는 민재와 함께 법정을 나왔다.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제주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삼촌, 잘 다녀오셨어요? 지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조금 긴장했지만 잘 마무리했어. 사람들이 삼촌한테 뭐라고 했어요? 별말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말했어. 서아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그럼 나도 말할게요. 나도 삼촌, 아니, 아빠 좋아해요. 지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함원 너머의 아이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다 견디게 해줬어.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판결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이 왔다. 강지환은 제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었다. 판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자 했다. 변호사 한민재 역시 신중한 태도로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쁘진 않아. 민재가 말했다. 정혜진 쪽은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증인과 위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지환이 고개를 들었다. 서아. 그래. 그녀가 법정에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판사는 아이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지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아, 9살짜리 소녀. 이미 세상보다 어른스러운 눈을 가진 아이. 그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결국 답은 같았다. 서아는 알고 있어. 자기가 누구를 원하고 있는지를. 며칠 후 지환은 제주로 돌아갔다. 서아는 문 앞까지 달려나와 그를 꼭 안았다. 서울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추웠어. 그래도 생각 많이 났지. 그날 밤 지환은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라, 서울에 한번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아주 잠깐 법원이라는 곳에 가서 내 생각을 말해주는 자리가 있어. 서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도 가야 해요. 삼촌 혼자 말하면 안 돼요. 지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내가 누구랑 있고 싶은지, 어디가 진짜 내 집인지. 아저씨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입으로 말해야만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서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지환은 웃으며 말했다. 넌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어. 그냥 내 마음 그대로 말하면 돼. 며칠 뒤, 서울, 추운 바람이 불던 아침, 지한과 서아는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아이의 손은 깍 쥐어져 있었고, 손끝이 차가웠다. 지환은 자신의 요트 안으로 서아를 감싸 안았다. 대기실에서 민재가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서아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아무도 너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도 괜찮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작지만 단단한 결심도 비쳤다. 오전 10시, 판결 전 마지막 심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소규모 심리실에서 이루어졌다. 판사는 중립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윤서아 양,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아 양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서아는 지환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순간 실내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판사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 아빠는 누구를 말하니? 서아는 지환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강지한 아저씨요. 저는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괜찮죠?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니? 서아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쫓겨났을 때 저를 데리러 와준 사람은 아빠뿐이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말 없이 안아주시고 제가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어주셨어요. 피가 안 섞였어도 저는 아빠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정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서아야.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판결을 하루 뒤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환은 서아와 함께 법원을 나왔다. 출입구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서아를 아는 채 천천히 걸었다. 수고했어, 서아야. 정말 잘했어. 서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말하다가 울 것 같았어요. 그건 괜찮아. 그건 진심이었으니까.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판부 내부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소식이었다. 지환은 조용히 서아에게 말했다. 우리 곧 진짜로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어. 서아는 눈을 크게 뜨고 꿈 인형을 아는 채 말했다. 그럼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강서아가 될 수 있나요? 지환은 울컥한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름도 가족도 내가 원한다면 다 가질 수 있어. 창밖에는 밤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조용히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제32실. 판결이 내려질 날 아침. 법원 앞은 방송사 카메라, 인터넷 매체 기자, SNS 인플루언서들로 붐볐다. 윤현우 대표의 유언장 진위 논란 결말은 강지한 아이의 진짜 아빠로 인정받을까? 수많은 자막과 예고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차 안, 강지환은 손에 들고 있던 폴더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가 준비한 진술서와 서아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서아를 바라보았다. 긴장되니?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엔 무게가 있었다. 9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청문회장이 아닌 정식 판결 법정안. 한 번의 문이 열리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정혜진이 고개를 들고 들어왔다. 오늘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 대신 어딘가 흔들리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자리로 향했고 강지한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사가 입장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본 법원은 윤서아 양의 후견인 지정을 위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심리와 자료 검토를 거쳤습니다. 원고 강지한 씨는 법적 친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정서적 지지를 입증하였고 피고 정혜진 씨는 혈연관계 및 혼인관계상 보호자 후보이나 실제 양육 유지에 있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환의 손에 땀이 맺혔다. 서아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은 평소보다 뜨거웠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그 순간 정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법정안이 술렁였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고 측. 정혜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 아이는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정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잃었고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지만 이 아이가 여기서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십니까? 네, 윤서아 양에 대한 후견권, 랑유권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방청석 일부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지화는 오직 서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판사는 천천히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본 법원은 윤서아 양의 법적 후견인으로 강지한 씨를 지정합니다. 보호자 변경 절차 및 호적 정리는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장의 진본성과 아이의 재산 상속권은 유지되며 피고 측의 상속 비율은 고인의 위원장에 따라 10%로 제한됩니다.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다. 지화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제 끝났어, 서아야. 정말로 끝났어. 서아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 작고 여린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지화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속삭였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제주로. 그날 오후 기자들의 마이크가 또다시 몰려들었지만 지화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한 아이가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터뷰는 짧았고 그는 서아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숙소. 짐을 정리하던 중 서아는 인형 안에 넣어두었던 아빠의 편지를 꺼냈다. 지화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 편지 읽고 싶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화는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편지를 꺼내 함께 펼쳤다. 서아라, 혹시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줘.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너를 사랑할 사람은 반드시 너를 찾아올 거야. 나는 그게 지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니까. 지환은 더 이상 잊지 못했다. 서아는 그의 팔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진짜로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지화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현우, 이제 내 딸은 내 딸이다. 제주도는 다시 고요했다. 법정의 소란과 언론의 파문이 끝난 뒤 강지한과 서아는 그들이 머물던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다. 겨울의 끝자락, 봄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서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아 있었다. 곰 인형은 여전히 그녀의 품에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지환이 주방에서 나와 말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꿈을 꿨어요. 어떤 꿈? 엄마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환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슬펐어? 아니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환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게 아마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야. 서아는 곰 인형의 귀를 매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여기에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며칠 뒤 지환은 서아와 함께 읍내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전학 수속을 밟기 위해서였다. 교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교장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에서 큰일이 있었지요. 괜찮겠어?
서아는 짧게 대답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지화는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작은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편견과 시선을 견뎌내고 그 한가운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다. 학교 등록을 마친 후 마을에 있는 작은 책방에 들렀다. 서아는 그림책 코너에서 한참을 머물다 조용히 한 권을 골랐다. 이거 읽어보고 싶어. 지화는 책을 받아들고 제목을 봤다. 나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는 책장을 넘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치 서아가 자기 이야기를 찾아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화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이메일에는 여러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고, 그중엔 예상치 못한 발신자의 이름이 있었다. 윤수진, 친정오빠, 윤상은. 메일 제목은 짧았다. 늦은 진실. 지화는 클릭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열었다. 지환 씨, 저는 수진이의 오빠 윤상훈입니다. 수진이 생전에 당신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서아가 사랑받는 아이로 남기를 바랐고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진이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아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신과 서아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서아가 수진이의 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지화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응어리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자신이 서아의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수차례 마주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서아가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다는 것. 그날 밤 지화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꺼내어 조용히 찢었다. 진실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약속 속에 있었다. 며칠 후 지역신문 한 면에 작지만 특별한 기사가 실렸다. 두 사람 이야기. 제주 바닷가 마을의 새로운 가족. 강지한 씨와 윤서양. 가족이라는 단어는 꼭 같은 피를 나눠야만 성립되는 것일까? 최근 세상을 울린 한 판결의 중심에 선 두 사람. 서울의 혼란을 뒤로하고 지금은 조용한 제주의 바닷가에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다. 아빠는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도 아빠를 선택했어요. 은서아랑 서아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지화는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 이야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지. 특히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바깥에는 봄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지화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세상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당당한 걸음. 그리고 그 곁엔 자신이 지켜야 할 작은 손이 있었다. 4월의 제주. 아침 햇살이 마당을 부드럽게 감쌌다. 살랑이는 바람 사이로 매화 향이 퍼졌고 새소리가 조용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서아는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교복은 아직 몸에 조금 크지만 소매를 한 번 접으니 딱 맞았다. 오늘 첫 등교지. 지환이 웃으며 물었다. 응, 조금 떨려요. 처음은 누구나 그래. 하지만 넌 잘할 거라. 서아는 가방을 맨 채 꿈 인형을 마주 보았다. 오늘은 너 없이 갈게. 나 괜찮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지화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서아는 성장하고 있었다. 작은 불안과 상처를 품은 채 그러나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학교 정문 앞 교사들이 서아를 반겼다. 서아라, 기다렸어. 다들 널 궁금해했단다. 처음엔 아이들의 시선이 조금 낯설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너 신문에 나온 애지. 서아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다. 난 부모님이랑 싸우기만 하는데
넌 아빠랑 되게 친한 것 같더라. 서아는 웃었다. 그건 아마 지금까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며칠 후 학교에선 자기소개 프로젝트가 있었다. 각자 가족, 좋아하는 것, 꿈을 말하는 시간. 서아는 교단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강사입니다. 9살이고 제주도에 살아요. 아빠랑 둘이 살고 있어요. 곰 인형이 제 오랜 친구예요. 잠깐의 정적. 하지만 이어진 말은 교실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서아는 서쪽 하늘 아래 빛나는 아이라는 뜻이래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선생님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이들 중 몇몇은 박수를 쳤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서아는 종이를 한 장 꺼내 책상에 앉았다. 그 종이의 제목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안녕, 미래의 서아야. 혹시 지금도 곰 인형 가지고 있어? 아니면 이제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니? 예전엔 많이 무서웠고 혼자라고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 알아. 내 아빠, 강지현. 그 사람은 내 가족이야. 피가 안 섞였어도 내 마음엔 언제나 함께 있어. 너도 잊지 마. 어떤 날엔 세상이 무서울 수 있어도 진짜 가족은 그 무서움을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란 걸. 그 편지를 다 쓴 서아는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오늘도 잔잔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지화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서아는 마루에 나와 말했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정했어요. 지화는 고개를 들었다. 뭔데? 글 쓰는 사람이 될래요.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 지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한텐 이미 이야기가 있잖아. 누구보다 진짜인 이야기.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고요. 그게 내가 받은 선물이니까. 그날 밤 서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친구가 생겼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 그리고 알게 됐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는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아는 아직 자라고 있고 지화는 아직도 그 곁에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걸 그들은 증명해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만의 서아가 될 수 있기를 또는 누군가의 지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것은 단지 한 아이와 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짜 집에 대한 이야기다.